냄새 난다며 문전박대 당한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며느리 눈치를 보며 5만 원짜리 한 장 쥐어주고 내쫓다니요. 진짜 가족끼리만 있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꼬깃꼬깃 구겨진 5만 원을 펴며 다짐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과연 저는 그들에게 어떤 통쾌한 한 방을 날렸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통영중앙시장의 새벽 3시는 언제나처럼 짠내와 비린내가 뒤섞인 활기로 하루를 시작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상인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저 김순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이 얼음이 가득 찬 스티로폼 박스 사이를 오가며 그날 들어온 물건 중에서도 제일 실한 놈들을 골라내는 중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이 손으로 저는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최상급 꽃게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소리의 100일잔치 날이었거든요.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걸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3년 만에 제대로 아들 집을 방문한다는 설렘과 이번에는 며느리가 저를 좀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희망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티로폼 박스 3개를 단단히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에는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을 담았고 다른 하나에는 혹시 며느리 입맛에 매울까봐 고춧가루를 덜 써서 심심하게 담근 깍두기와 김치를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는 오늘 새벽배에서 갓 내린 싱싱한 생선들을 채워 넣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낡은 속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세 겹으로 꽁꽁 싸맨 금반지 한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난 반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내장을 따며 한 푼 두 푼 모은 제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선물이었죠. 박스들을 챙겨 들고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통영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만 해도 꼬박 4시간 반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어요. 하지만 고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동탄 신도시까지 가기 위해 지하철과 광역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만원 지하철에 올랐을 때 제 짐에서 미세하게 배어나오는 바다 냄새 탓인지 주변의 젊은 승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고 박스를 품에 안은 채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하고 연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화려한 도시의 풍경 속으로 들어갈수록 비린내 나는 제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저는 우동 한 그릇 사 먹는 돈 5천 원이 아까워서 그냥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말았어요. 그 돈이면 우리 손녀 양말이라도 한 켤레 더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배고픔 따위는 참을 수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종종 거하며 장장 12시간 만에 드디어 아들이 사는 동탄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에는 시장통에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최첨단 도어락이 달린 현관 앞에 서니 이제 곧 아들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안에서는 행복한 파티가 한창인 것 같았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혁이가 나왔어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은 번듯했지만 저를 보는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문틈 사이로 슬쩍 보이는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는데 사돈 식구들이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앉아 웃고 있었고
고소한 스테이크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와 제 몸에서 나는 비린내와 묘한 대조를 이루더라고요. 민혁이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않고 제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밖으로 나오더니 코를 찡긋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냄새가 좀 심하네요. 아들의 첫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순간이었죠. 민혁이는 곤란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잇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오셨는데 소리 100일이라 유진이가 오늘은 좀 예민해서 진짜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보내고 싶어 한다나요. 제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고 냄새 때문에 애한테도 안 좋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제 귀에는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만 윙윙거리고 맴돌았어요.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들에게 저는 가짜 가족이었던 걸까요? 멍하니 서 있는 제 손에 민혁이가 지갑에서 꺼낸 5만 원권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근처 사우나나 모텔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내려가시라고 이건 차비하시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의 현실,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지폐가 제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묵묵히 들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들과 속옷, 안에 품고 있던 금반지를 꺼내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됐다. 바쁜데 들어가 봐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민혁이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티리릭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저와 아들 사이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묻은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늙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화려한 아파트 복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이방인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아파트를 빠져나와 다시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밤 11시 통영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버스 안에는 승객도 거의 없어서 적막감만 감돌았는데 차라리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혼자 삭힐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멀어지는데 주머니 속에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의 감촉이 자꾸만 손끝에 닿아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제가 오늘 겪은 이 모욕과 수모가 단순히 하루의 실수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철저하게 계획된 배제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 닫아버린 그 문은 단순히 현관문이 아니라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린내 나는 돈이라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깨끗하게 바랐던 제 어리석은 희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오늘 제가 두고 온 건 단순히 게장과 김치 금반지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제 미련과 기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헌신의 굴레가 벗겨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심야버스는 승객이 거의 없어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 고요함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창밖을 멍하니 내다봐도 보이는 건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뿐이고 제 눈에 비치는 건 유리창에 비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었더니 아까 아들 녀석이 쥐어준 5만 원짜리 지폐가 손끝에 닿았는데 이미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린 그 돈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육체적인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꽂혀 터지기 시작하니 잠조차 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억눌러왔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겪은 문전박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철저하게 계획된 배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3년 전 아들 내외의 결혼식 날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때부터 이미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분명해요.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유진이는 제 한복 색깔이 촌스럽다며 식장 분위기랑 전혀 맞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거든요. 결국 저는 혼주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구석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반면에 사돈댁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독차지했었죠. 하객들 눈에 저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와 돕는 일손 정도로 비쳤을 텐데 그때는 그게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착각하며 쓴웃음을 삼켰던 제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화려한 예식장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마른 침만 삼키던 그날의 소외감이 오늘 겪은 수모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겪었던 일은 생각할수록 뼈가 시리게 아파오는데 그때 저는 귀한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촌닭을 잡아 10시간을 넘게 고아서 서울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유진이는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민혁이의 태블릿 PC에서 알림이 울리면서 발생했어요. 무심코 화면을 본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빠 저런 시커먼 국물. 징그러워서 도저히 못 먹겠으니 비위 상하고 냄새 배기 전에 어머니 빨리 가시라고 하라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도망치듯 닭을 두고 내려왔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식 부부싸움이라도 날까봐 가슴을 부여잡고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사실은 저를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때 바로 잡지 못하고 바보처럼 참아주기만 했던 제 미련함이 결국 오늘 현관 앞에서의 문전박대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버스 안에 정막을 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웃집 새댁이 깔아준 인스타그램 앱을 실행시켰어요. 오늘 아들 집에서 쫓겨나면서 보았던 그 화려한 파티의 실체가 궁금하기도 했고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유진이의 계정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날짜로 올라온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현실이 담겨 있더군요. 최고급 와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사돈 부부와 그 사이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아들 민혁이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설 자리가 단 한 틈도 없었어요. 사진 밑에 달린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파티라는 문구와 함께 진짜 가족 친정엄마가 최고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거든요. 사진 속 유진이의 친정엄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일하는 저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제가 새벽부터 준비해간 게장과 김치는 그 화려한 식탁 어디에도 없었고 저는 그들의 완벽한 그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오점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댓글에는 역시 시댁 안 부르니까 평화롭네라거나 시어머니 오면 촌스러워져서 싫다는 맘카페 친구들의 동조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 불빛이 어두운 버스 안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아니 오히려 동조하고 방관한 아들 민혁이가 더 밉고 원망스럽더군요.
민혁이는 자신의 가난하고 비린내 나는 출신 배경을 세탁하고 싶어 했고 처가의 그 번지르르한 재력과 어울리기 위해 저라는 존재를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해버린 것이 분명했어요. 아들이 저를 어머니가 아닌 지워버리고 싶은 흠집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냄새 난다고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곤란한 표정만 지었지 저를 위해 변명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 잘난 체면과 허울 좋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늙은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30년을 하루같이 비린내를 참아가며 키운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속의 행복한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버스가 통영터미널에 가까워질 무렵 차창 밖으로 익숙한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눈물도 말라버리더군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다시 서늘한 이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너희들이 바라는 그 깨끗하고 우아한 삶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남처럼 살아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며 상처받는 짓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저는 주머니 속에 구겨진 5만 원짜리를 꽉 쥐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려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처럼 두렵거나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결심에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만두었어요. 언젠가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아직 연결해둘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김순자라고 말이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삶은 오늘로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맹세했어요. 그들이 진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겠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언젠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등 뒤로 통영의 새벽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지 꼬박 사흘이 지난 통영의 새벽 시장은 언제나처럼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찌르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의 그 화려한 아파트 복도에서 맡았던 스테이크 냄새보다 이 냄새가 훨씬 더 향기롭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여느 때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도마 위에 올라온 생선의 배를 가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탕탕 내리치는 칼질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깨트리는 것만 같아 속이 다 시원했죠. 옆 좌판의 김씨 아지매가 오늘따라 물이 좋다며 너스레를 떠는 소리가 투박하지만 정겹게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서울에서는 냄새나는 노인네 취급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곳 통영시장에서 저는 누구보다 생선을 잘 다루고 신용 좋은 김 여사로 통하니 여기가 바로 제가 숨쉬고 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운 생선의 내장을 긁어내며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모욕적인 언사와 그날의 비참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잊으려 애썼어요.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땀을 흘리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노동이 주는 고단함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칼질 한 번에 아들에 대한 미련을 숭덩 잘라내고 칼질 두 번에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도려내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던 셈이죠. 비늘이 여기저기 튀고 옷은 젖어갔지만 며칠 전 그 아파트 현관 앞에서 느꼈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제 손끝에는 다시금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가 단단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한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작업을 잠시 멈춰야 했어요. 비린내 나는 장갑을 벗고 액정을 확인하니 낯선 지역번호. 이가 찍혀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라니 혹시 민혁이가 그날의 일을 사과하려고 전화를 건 것은 아닐까 하는 찰나의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이어 며느리가 또 무슨 쏘아붙일 말이 남아서 전화를 했나 싶어 불안한 마음이 앞서더군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낯선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대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직원은 제 손녀. 소리가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고열이 심해서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다는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드는 의문은 도대체 왜 아이 부모가 있는데 멀리 있는 할미인 저한테까지 병원에서 전화를 했느냐는 것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 부모가 곁에 없냐고 물으니 직원은 곤란한 듯 머뭇거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 아빠와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기는 한데 퇴원, 수속을 밟으려는 과정에서 결제 문제가 생겼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보호자분들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 상태이거나 한도 초과로 떠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장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퇴원, 수속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저를 연대 보증인처럼 비상 연락망에 올려두었고 급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납된 진료비가 80만 원이라는 직원의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며칠 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화려했던 백일잔치와 며느리가 입고 있던 명품 옷, 그리고 아들이 몰던 외제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모든 럭셔리한 삶이 사실은 빚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살면서 떵떵거렸지만 실상은 아이가 아플 때 당장 융통할 현금 80만 원조차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와인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파티를 열어젖히며 사돈댁과 희희낙낙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주기식 삶에 중독되어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정작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핏줄인 제 자식 병원비 낼 능력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자랑했던 그 우아한 노후를 즐긴다는 사돈댁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기에 사위가 늙은 노모에게 손을 벌리게 만든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들도 겉만 화려했지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이었거나 아니면 아들 내외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처가에는 돈 이야기를 못하고 만만한 저를 찾은 게 분명했어요. 수화기를 든 제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린 손녀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혔어요. 8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이 찬바람 맞아가며 보름을 꼬박 일해야 손에 괸 수 있는 피 같은 돈이지만 소리에 그 작은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돈을 보내주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죄 없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려던 찰나 문득 며칠 전 그 아파트 현관에서 겪었던 수모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제 발목을 잡았어요.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문을 가로막던 아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과 진짜 가족끼리만 있고 싶으니 나가달라던 그 비수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아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이 돈을 대신 내준다면 저는 영원히 그들에게 냄새나지만 돈은 나오는 만만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들은 제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위기 때마다 당연하게 저를 이용하려 들 것이고 자신들의 무능력과 허영심을 반성할 기회조차 영영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더 깊은 넷으로 빠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깨달음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시장통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직원의 재촉하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태풍 같은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굳게 다짐했는데 그건 단순히 돈 80만 원을 아끼려는 구두쇠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궤도를 달리고 있는 자식의 삶을 멈춰 세우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회초리 같은 마음이었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만적인 연극의 조연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태풍 같은 갈등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죠. 수화기 너머에 직원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입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가씨 번호 잘못 거셨네요. 저는 저기 시골 구석에서 비린내 풍기며 생선이나 파는 잡상인이라 그런 귀한 집, 자손들 병원비 낼 능력이 없소. 이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을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굽신거리며 살았던 지난날의 김순자는 이제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으니까요. 직원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놈한테 전해주소. 돈이 없으면 그 잘난 와인 팔고 차 팔아서 내라고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그날 오셨던 진짜 가족 분들한테 달라고 하라고 하소. 나는 가짜라서 돈도 가짜밖에 없다고 전해달라고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혁이의 휴대전화 번호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죠. 저는 벨소리가 끊길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예 가게 전화선을 확 뽑아버렸어요. 뚝 끊어진 전화선 끝을 바라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죠. 손가락 끝으로 차단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기대도 함께 삭제되는 기분이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두었던 손녀 사진도 지워버리고 기본 이미지로 바꿨는데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아올린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멀쩡한 도어락을 왜 바꾸냐며
의아해하는 수리공 아저씨에게 저는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그렇다며 제일 튼튼한 걸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죠. 사실 그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30년 동안 제 삶의 모든 비밀번호는 항상 아들과 관련된 숫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숫자는 제 집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과감하게 바꿔버렸어요. 삑삑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새 도어락이 설치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집은 떠나간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니라 김순자라는 한 인간이 편히 쉴 수 있는 온전한 안식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리공 아저씨를 보내고 부엌으로 들어선 저는 냉동실 깊숙한 곳에 얼려두었던 조기 2마리를 꺼냈어요. 원래대로라면 택배 상자에 담아 서울로 보냈을 생선들이지만 오늘은 저를 위에 굽기로 했죠.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데 묘하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살점을 크게 떼어 올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뜨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가장 맛있는 배바지 살을 발라 제 밥그릇 위에 올리는데 손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예전에는 항상 맛있는 부위는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고 저는 대가리나 발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짭조름한 조기 맛과 함께 제 입안 가득 퍼지는 건 자유의 맛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벅찬 감동이었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나니 뱃속이 든든해지면서 내일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는 빈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어느덧 제가 병원비 대납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은 지도 꼬박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고 낡은 이불도 새 것으로 바꾸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이 아들 녀석의 동탄 아파트에서는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날의 병원비 사건은 그야말로 몰락의 신호탄에 불과했는데 민혁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친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빌려 막았지만 그건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의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안 곳곳에 아직 빨간 압류 딱지가 붙지는 않았지만 현관 앞에는 각종 카드사와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들이 수북하게 쌓여만 갔어요. 한때 우아함을 뽐내며 명품 옷을 걸치고 다녔던 며느리 유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남편을 향해 악을 쓰는 날들이 늘어갔죠. 자기 월급으로 이자도 못 내면 어떡하냐고 명품 가방까지 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쇳소리를 질러댔지만 민혁이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네가 긁어댄 카드값이 얼만 줄이나 아냐고 100일 잔치니 뭐니 하며 허세를 부리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며 서로를 탓하는 비명이 그 고급 아파트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나올 지경이었죠. 서로를 갉아먹는 비난 속에서도 유진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인플루언서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는지 생활비를 벌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방송을 하려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베이비시터를 쓸 돈은커녕 당장 기저귀 살 돈도 빠듯한 형편이니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나 방송하는 동안만 소리 좀 봐달라고 입주 도우미 쓸 돈 아껴야 해서. 그렇다며 애원하다시피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인스타그램 속에서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모녀 사이를 자랑하던 친정엄마는 단칼에 유진이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어머, 얘, 나 요즘 이석증이 도져서 어지러워 꼼짝도 못한다며 핑계를 대더니 사실은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이 잡혀 있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유진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데 내 시어머니 놔두고 뭐하냐며 노는 손 뒀다 어디 쓰냐고 촌노인네가 힘은 더 잘 쓸 테니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떠넘기더래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해 있는 유진이의 모습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우아한 진짜 가족은 짐을 나눠질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민혁이와 유진이는 다시 저를 떠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지난날의 불효를 반성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저의 이용 가치를 계산한 결과였어요. 유진이는 민혁이를 설득하며 그럴듯한 논리를 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한테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살자고 하라는 거였죠. 좁고 냄새나는 시골집보다 여기 넓은 아파트가 낫지 않겠냐며 와서 밥 해주고 애 봐주면 생활비 따로 안 들여도 되고 우리도 식비 아끼고 시터 비용 월 300만 원은 굳는 거라며 계산기를 두드려댔어요. 어머니도 손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을 텐데 지난번 일은 그냥 늙어서 노망난 척 덮고 넘어가면 된다는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면서요. 민혁이 역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했지만 당장 빗발치는 빗독촉 전화가 더 무서웠던지 결국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말았어요. 그래 엄마는 결국 자식 못 이기니까 내가 잘 말해볼게라며 저를 다시 자신들의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현금 인출기로 세팅하려는 음모를 꾸민 거죠. 그들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제 가슴 속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민혁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며 서울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사탕발림 소리를 늘어놓는데 듣고 있자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들이 말하는 편하게 모신다는 말에 속뜻이 와서 집안일 좀 도와주시고 애만 좀 봐주시면 된다는 노동 착취의 예고편이라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더 가관인 건 그 뒤에 이어진 말이었는데 통영집을 정리하고 그 보증금을 가져오시면 급한 빚도 좀 갚고 아니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헛소리였어요. 저를 무료 파출부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마지막 노후자금인 집 보증금까지 털어먹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6개월 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제 등 뒤에 칼을 꽂으러 온 자식. 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껴졌지만 이제 저는 예전처럼 마음 약한 김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혁아,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의 무료 파출부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 통장도 아니다 좋을 땐 냄새 난다고 내쫓고 아쉽고 돈 필요할 때만 핏줄 타령하며 들러붙는 꼴이 참 우습지도 않구나. 사돈 어른이 이석증이라고 핑계를 대더냐. 나는 배은망덕 알레르기가 있어서 너희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산다. 2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내 남은 인생 너희 뒤치다꺼리하다 죽기엔 너무 아깝고 소중하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는 아예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차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대리점 직원이 번호를 바꾸면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바뀐 번호로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이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참에 끊어내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망연자 실해하고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자 구명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거든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오는 길, 통영의 하늘이 유난히 더 파랗고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걸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민혁이네 동탄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빚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고 그들은 보증금 얼마 안 되는 좁고 허름한 빌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고 해요. 한때 동네방네 자랑하며 떵떵거렸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며느리 유진이는 맘카페에서 빚쟁이네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그렇게 목숨 걸던 커뮤니티에서도 강제 탈퇴를 당했다고 하는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두문불출하고 있다더군요. 민혁이 역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아보겠다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투잡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비로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매일 밤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악에 바친 싸움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제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헌신적인 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울 테지만 이미 떠난 버스에 손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면에 통영에서의 제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예전처럼 악착같이 돈만 모으는 억척스러운 생선장수 김순자는 이제 없답니다. 가게는 딱 오전 장사만 하고 문을 닫는데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미뤄뒀던 한글도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고 있거든요. 돋보기를 쓰고 삐뚤빼뚤 글씨를 써내려가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듣기도 하고 예쁜 꽃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는 법도 배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 뭐예요. 주말이면 시장 상인회 친구들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풍놀이도 가고 온천 여행도 다니는데 예전 같으면 휴게소에서 제일 싼 5,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으로 때웠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15,000원짜리 돈가스 정식을 시켜서 남기지 않고 싹 비우고 후식으로 비싼 커피까지 한 잔 사 마시며 호호 깔깔 웃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귀한 줄 알았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달고 맛있는 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잘한 일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왔던 그 돈으로 제 자신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비보험도 들고 간병인 보험도 제일 좋은 걸로 가입했는데 내 늙은 몸은 내가 건사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늙고 병들어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고 돌봄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오늘도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통영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예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참 눈부시네요. 제 손에는 예전처럼 아들, 가족 사진이나 꼬깃꼬깃한 돈 뭉치가 들려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 시간에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수채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어요. 그림 속에는 활짝 핀 해바라기 한 송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게 꼭 지금의 제 모습 같아서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되뇌어 봅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한 집에 산다고 다 식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로 유지되는 관계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주름 사이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는데, 비린내 나는 생선장수가 아닌 온전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김순자의 얼굴이 참 마음에 드네요.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집문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등 뒤로 펼쳐진 통영의 푸른 바다처럼 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며, 저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섭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하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닫힌 문을 박차고 나온 순자님의 선택이 정말 속 시원하지 않나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이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그녀의 환한 미소가 증명해주고 있네요.